전장을 지배하는 무기, 전쟁의 신 화포.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독자적인 화포를 만들어 왔다. 고려 말 흑색 화약을 개발해낸 우리나라 최초의 화약 발명가 최무선. 1377년 최무선이 화포의 시대를 연 화통도감을 설치한 이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장착돼 임진왜란에서 크게 활약한 천자총통까지 우리 무기체계 역사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화포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와 함께 우리 화포 역사도 암흑기에 접어든다. (1970년대까지) 우리 손으로 제대로 만들어낸 총포류는 하나도 없었다. 심지어 6.25 전쟁에서조차 우리 군의 무기라고는 M3 국사포, M2A1 국사포 등 미군 화포가 전부였던 것. 우리 민족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선택한 국산 화포 개발. 최초의 한국형 화포, 105mm 견인포 KH-178.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화포 생산. 그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부터는 자주 국방의 포문을 연 우리나라의 화포 개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신 황혜웅 박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국산 화포 개발에 참여해 오신 문상교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국방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을 역임하시고 한국 최초의 견인 곡사포 개발에 직접 참여하신 임건웅 박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 편집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이제 홍희범 편집장님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프로그램이 이제 화포를 다루는 것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우선 그 개념부터 좀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화포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 화포는 뭐 조금씩 여러 가지 구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구경, 즉 포구의 지름이 20mm가 넘는 화기를 뜻합니다. 대체로 그거보다 작으면 이제 관례상 총으로 분류를 하고 더 크면 이제 포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주포하고 견인포로 이제 크게 나뉘는데요. 견인포는 이제 말 그대로 포를 트럭이라든가 다른 견인차가 끌고 가는 거고, 자주포는 말 그대로 직접 움직이는 포, 즉 어떤 차대 위에 얹혀져서 어떤 외부 도움 없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를 말합니다. 쉽게 해서 견인포는 설치, 방열, 철수 모두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로운데, 자주포는 그거를 다 자력으로 하니까 훨씬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 중에는 아무래도 자주포가 많이 유리하고요. 특히 현대에 와서는 대포병 사격, 즉 우리가 포를 쏘면은 적이 그 위치를 탐지해서 그 반격 포격을 날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견인포 같은 경우는 쉽게 쏘고 나서 도망가는 사이에 포탄을 맞을 확률이 높지만 자주포는 빨리 도망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생존성이 훨씬 높습니다. 예. 이제 쉽게 이제 견인포와 이제 자주포를 이제 대별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또 간결하게 또 설명이 이해가 되는데요. 오늘 프로그램 제목을 저희가 자주국방의 포문을 열다라고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제 국산 화포가 가져온 이 자주국방 위력을 주제로 삼은 거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 편집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실제 한 국가의 이제 국방력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요, 이제 화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요거 중요성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화포는 그 구소련 스탈린이 전장의 신이다라고까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쟁을 봐도 1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도 그렇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유발한 화력이 포병 화력입니다. 사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뭐 부대가 적포 부대가 강력하고 어쩌고 그래도 포병이 집중 사격을 받으면 정말 버텨낼 재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지금은 이제 항공전력이 발달해가지고 혹시 포병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는 항공기 예를 들어서 전폭기를 불려가지고 폭격을 한다. 그러면 당장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 목표까지 가가지고 폭탄을 날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고 또 비행기는 숫자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상군에서 요구하는 화력 지원을 다 효과적으로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포병은 아무래도 땅에 있고 전장 주변에 있고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훨씬 신속하고 또 많은 경우는 정확하게 화력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도 포병을 상당히 무시를 못하고 있고 뭐 미국같이 공군이 발달한 나라에서도 이제 포병 전력에 투자하는 비중이 만만치가 않죠.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포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북한군 같은 경우는 공군력이 빈약하다는 점을 그 약점이지 않습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포병 전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많은 숫자의 포를 그것도 북한보다 많이 갖추기 힘드니까 성능도 우수한 포를 대량으로 갖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수입에만 의존해서는 우리 그 살림살이로는 정말 아마 허리가 빠져도 몇 번 빠졌을 겁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산화를 일찍부터 시도하고 또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포를 대량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전쟁 억지력이라는 면에서 보면 어쩌면은 북한이 침공을 안 한 어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포를 국산화해가지고 빨리빨리 포병 전력을 활용할 수 있던 그 점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이라고 하는 우리의 안보 환경을 봤었을 때 전쟁의 신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포병, 이 화포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현대식 화포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이게 포의 역사를 보면은 일단 19세기까지는 거의 뭐 큰 변화 없이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에 그냥 강선이 없는 매끈한 원통형 포신에 앞에서 이 동그랗게 구슬 모양 포탄을 넣어서 쏘는 그런 활강식 전장포가 몇백 년을 쓰다가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우선 강선이 먼저 파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사거리하고 명중률이 크게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있다가 기술이 발달하니까 후장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포탄을 포구에서 넣었는데 이제 19세기 중반부터 이제 뒤에서 이제 포미에서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발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거기에 더해서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복좌기구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전에는 포신이 그냥 고정이 돼 있으니까 포를 쏘면은 포 전체가 이제 뒤로 확 밀려납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발 쏘고 나면은 이제 포병들이 또 포를 원래 자리로 옮겨 놓고 또 조준 다시 하고 그리고 또 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복좌기구가 있으면은 포신만 이제 투퇴를 했다가 다시 앞으로 오니까 한 번 쏘면은 이제 포신만 되돌았다 기다렸다가 포탄만 다시 넣으면 되니까 또 발사 속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이게 아마 1890년대에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이제 그런 속사포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포병 현대적인 화포의 어떤 기본이 완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렇군요. 문성규 연구원님께 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제까지 수많은 화포가 개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한 시대를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명품 화포가 있을 텐데요. 가령 총기류에는 우리가 그 M16이나 AK-47 같은 총기류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명품 화포 어떤 모델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포가 견인곡사포와 자주포로 둘로 나누는데 견인곡사포 경우 사거리 40km와
헬리콥터에 의한 공중 기동이 가능한 미국의 M198과 한국의 KH-179가 있다고 생각되며 자주 보인 경우 사거리 40km와 급속 사격이 가능한 독일의 판적 합의체 2000과 한국의 K9 자주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명품을 이제 또 이제 이 견인곡사포하고 자주포하고 이제 우리 한국 K9까지 해서 이제 집어넣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황 박사님, 우리 이제 과거 우리 한국의 역사를 쭉 살피다 보게 되면요, 해방 이후 이제 건국전에 이제 국방 조직이 기초 이제 작업이 되고요. 이제 불과 얼마 안 돼서 전쟁도 한번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군대다운 군대, 또 무기를 제대로 갖춘 군대를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이 과정 중에서 굉장히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건국 초부터 이 국산화 화포가 개발되기 전까지요, 우리 국군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화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국군이 장비하고 있는 그 화기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일제도 있고 중국제도 있고 수제도 있고 이런 상태로 있었는데 1948년도서부터 미국에서 그 화기를 지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소총류의 M1 소총입니다. M1 소총이 당시에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처음에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군 무기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6.25 전쟁을 만났습니다. 6.25 전쟁을 만나니까 한국군은 정말 적에 비해서는 북한군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화기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미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화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미군의 장비로다가 저희들은 이제 전쟁 기간 동안에는 사용을 했습니다. 전쟁이 1953년에 휴전이 되면서 무기가 이제 미군으로부터 그 전쟁 기간만큼은 이제 공급은 안 됐지만은 부족하나마 해도 미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군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화포를 이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제 했는데 여기서 잠깐 그 국산 화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산 화포라는 거는 화포에 들어가는 그 부품. 그래서 총 조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품들이 조립되는데 그 부품들의 일부 또는 많은 부분이 국내에서 생산이 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산 화포라는 것이 지금 말은 이제 국산 화포 그러는데 언제부터 생긴 거냐? 이 고려 말에 우리나라 조선조 500년 그 이전 고려 시대 말에 최무선 선현께서 흑색 화약을 지금 말로 하면 개발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제 조정에서는 화통도감이라는 그 부서를 직제를 하나 만들고 사람들을 보임을 합니다. 화통도감에서 화약도 생산을 하고 또 감독을 하고 거기에서 그 연구해서 만드는 요새 말로 해서 연구해서 만드는 것이 천자총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경으로 따지면 130mm 정도 됩니다. 13cm 정도 구경이 됩니다. 그 무게가 전체 이제 덩치 무게가 한 300kg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5사람, 6사람 정도 되는 그런 큰 거고 포구에서 장전하는 그런 스타일로다가 했고 주태복적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마차에다 실어가지고선 끌고 다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국산 화포라는 것이 그저 엊그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해왔죠.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국산 화포는 1972년도에 이제 고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봐집니다. 당시에 당시를 돌이켜 보면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은 그 번개 사업이라는 것이 11년 11월 달에 시작이 됐고 번개 사업에서는 소구경의 총이나 또는 기관총, 수류탄, 화포, 탄약 이런 것들이 개발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날 대통령께서 화포를 개발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것이 기록상으로는 우리 국산 화포의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주 길지만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국산 화포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 공동 생산 또 모방 개발 또 독자 개발에 이르기까지
또 번개 사업 시작과 더불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와 더불어서 이제 이게 시작한 경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모든 나라가 다 이 화포를 이 국산 자체적으로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정에 따라서는 수십 년간 이 수입을 해서 또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화포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 문상규 의원님께 좀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화포 국산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어떠한 이 국내적으로 이득을 갖게 되는지 어떻습니까? 예,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포 국산화는 자주 국방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화포 국산화가 산업계에 미쳤던 영향은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대형 구조물의 정밀 가공 기술, 포신과 같은 고급 합금강의 국내 제작 기술을 습득하고 소화함으로써 한 단계 높은 기술 혁신을 달성하여 선진 공업구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제 이 화포를 국산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자주 국방과 또 국내 이 경제에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황 박사님, 예. 여기에서 이제 화포 개발의 환경을 한번 이제 좀 짚고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화포 개발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조금 갖춰야 될 어떤 기술, 또 기반 산업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국산 화포 1970년대 초반에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때 72년도하고 지금하고는 이 뭐 하늘과 땅 차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당시에 이제 화포를 개발을 하자 또는 생산을 하자 했을 때 가지고 있는 기술 뭐냐? 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술도 부족하고 생산 산업 기반도 부족하고 했지만은 미국부터 엔진웨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간절하게 희망을 하고 소망을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가져야 되겠다. 화포를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집념, 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그럼 꼭 필요한 것만 투자를 하자. 그래가지고 산업 이 생산에 필요한 기계 장비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우리가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화포 105mm 곡사포가 되든 155mm가 되든 600여 개, 한 1000여 개의 이런 부품들을 다 만드는 모든 장비를 갖춘다는 건 어려운 얘기지만은 최소한도로 우리 화포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화포의 가장 중심은 포신입니다. 그러니까 포신을 가공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태복작이라는 거 있습니다. 가장 골치 아프고 정밀한 가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두 가지를 품고 안고 있는 가신, 다리입니다. 다리.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고 이 세 가지를 가공할 수 있는 전용 기계 장비들은 있어야 되겠고 우리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정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셔가지고 최소한도 그런 전용 장비들은 확보를 한 상태에서 화포 생산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러한 전용 기계 장비들을 갖춘 때만이 생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제 포신 가공 기계부터 뭐 주태복작, 뭐 다리 이렇게까지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 산업 기반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홍 박사님, 근데 모든 화포가 또 다 같은 화포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화포의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대장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이 화포를 가지니까는 든든해. 저기 뭐라고 해도 나도 대등하게 싸울 수 있어.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뭐 대등하게 해가지고 무야무가 되는 것이냐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것. 뭐 이게 첫 번째 이제 조건일 테고요. 정한 그런 가격 수준도 돼야 될 테고 탄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탄을 날려보내는 추진시키는 것이 포라고 본다고 그러면 탄이라는 것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탄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걸 가지고서 적과 싸운다. 그래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 좋은 화포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발 책임자의 생각입니다. 철학.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화포뿐만 아니라 총기 다 마찬가지지만 군 무기를 개발하는 개발 책임자의 그 성품, 인격 또는 배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야 좋은 화포를 개발할 수가 있고 개발이 제대로 되는 것이래야 생산을 제대로 될 테고 그래야 좋은 화포로다가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요. 우리 국산 화포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제 이게 궁금한데요. 이번에 이제 전 세계 다양한 무기를 늘 리뷰하시는 이 비교 분석 우리 그 홍 편집장님께 좀 부탁해 보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국산 화포는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이제 선진국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는 특히 이제 자주포 분야에서는 이제 K9 자주포를 개발하면서 뭐 거의 세계적 선진국들하고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준이 됐다라고 자부를 해도 큰 어폐가 없을 정도로 지금 성장을 했는데 견인포 같은 경우는 다만 KH-179가 현재 주력인데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무게가 뭐 절반 정도면서 성능은 동일한 어떤 M777이라는 자주포를 새로 만들어서 배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물론 기술도 기술이지만 뭐 티타늄 같은 어떤 최신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히 가볍게 한 대신에 아주 가격이 비쌉니다. 견인포 하나의 가격이 자주포하고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 돈이 있으면 자주포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어떤 비슷한 어떤 경량 견인포의 수요가 있으면은 뭐 우리 방산업체들이 다 관련 기술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충분한 물건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야, 예, 그렇군요. 상당 부분 좀 올라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예, 예. 예. 이제 화포 분야의 이제 전문가이시면서요. 우리나라 산업기술 발전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기여를 해오신 또 황 박사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화포 개발이 단순하게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 개발 과정에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술력 확보라고 하는 거지 민수 분야의 산업 어떤 그 분야와 또 국가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어떤 이 도움을 좀 줬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통 이게 기술 그러면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내가 쓰는 여러 가지 가전이라든지 뭐 가구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기 위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걸 아마 통칭해서 민원기술, 민수기술이라고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민수기술만 가지고는 이 군에서 쓰여지는 특히 화포에 쓰여지는 사용되는 기술이 활용되는 기술이 민수기술만 가지고는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술에 뭐 대칭적으로 대응해서 군수기술이라는 군용기술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5mm 곡사포 탄 중에 전자부품이 들어가는 신관에는 전자부품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탄 자체에 이제 신관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자부품은 뭐 민수에서 개발하는 것과 쓰는 것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탄에서 사용이 되려고 하면 순간 받는 그 힘, 이 탄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고압의 힘에 의해서 출발을 하면은 엄청난 이제 추진 가속도를 받습니다. 그런 것에 견딜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그 버스에 서서 있으면 버스가 확 출발하면 급격히 출발하면 뒤로 넘어지는 것처럼 그게 더 빨리 했을 것 같으면 견디지 못하고 뒤로 나가다 빠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탄에 들어가는 그 전자부품도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자부품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깨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 그거는 이제 군용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그걸 군용기술을 또 한마디로 하면은 극한 기술, 상황 기술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포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이 돼야 되고 또 낮은 온도에서도 사격을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게 높고 낮은 데서 작동하려고 하면은 특별한 그 기술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민수 기술을 대부분의 경우는 쓰지만은 군용에 쓰기 위해서 특별한 또 그런 기술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군에서 개발된 것을 민수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스피노프라는 말을 씁니다. 해서 군에서 개발된 것을 민수에다 넘겨준다. 그래서 스피노프라는 말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민수 기술을 군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군용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스피논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군용과 민수 기술을 서로 주고받고 하려고 하는 노력, 엄청나게 그 정부 차원에서 또는 연구소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구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크게 군용 기술과 민수 기술을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개를 다 합친 것이 우리나라 국가 산업 경쟁력이라고 기술이 있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그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 산업 기술 경쟁력을 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에선 찾아보기 힘들지만 최근까지도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 국산 화포가 있다. 2009년 인도네시아의 3개 대대분 수출, 칠레의 2개 대대분 수출 등 해외에서 더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화포, 숨겨진 명품 KH-178이다.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최대 사거리 18km, 분당 최대 15발의 포탄 발사 가능, 중량이 2650kg밖에 나가지 않아 기동성이 우수한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히는 105mm 견인포. 세계 시장을 누비는 성능을 가진 최초의 국내 제작 화포 KH-178이 우리 군 곳곳에 배치되지 못한 이유는 화포의 진화 때문이다. (1978년) KH-178 개발 당시 이미 세계적인 흐름의 대세가 155mm 화포로 기울고 있었던 것. 이 때문에 KH-178은 그 개발 과정에 남다른 사연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명작으로 남게 되었다. 창군 이후 우리 군은 M3 계열의 105mm 곡사포를 시작으로 1970년대 중반까지 155mm 곡사포와 평사포, 8인치 자주 및 견인 곡사포 등 전투 중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포병 화력을 구비했으나 미국의 군사 원조 또는 베트남전 참전의 대가로 인수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1971년) 정부의 주도로 번개 사업이 시작됐다. 동종의 미군 장비의 토면을 구하거나 장비를 분해하여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우리 무기의 개발이 진행된 것.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화포 분야에서도 M101의 모범 생산 사업이 완료됐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M101의 한국 내 생산에 만족하지 않고 사거리가 더 길고 포신 등 주요 부품이 향상된 독자적인 신형 105mm 곡사포 개발을 시도했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83년에 전력화된 KH-178이었던 것. 1978년에 독자 개발에 착수한 대한민국 최초의 105mm 곡사포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KH-178 개발 성공의 자신감은 KH-179 개발 사업으로 이어져 국산 화포 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명품 화포로 손꼽히는 K9의 탄생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됐다. 대한민국 화포의 출발, 그 위대한 전설의 시작에는 KH-178이 있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화포 KH-178 개발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상규 의원님, 1970년대 중반이었죠. 그러니까 KH-178 사업이 결정되기 전부터요. 이 국산 화포를 개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시도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시도로 75년도에 150원인 견인 국산화포 M114A2의 성능 개량을 위하여 미국의 무장 개발 연구센터에 자문을 요청한 결과 기술적으로 성능 개량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로는 76년도 6월 달에는 영국에서 새로 개발한 L118 105mm 경인 국산화포 2문과 탄약을 도입해서 국내에서 시험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1978년도 3월에 서독에서 기존 105mm 국산화포를 성능 개량한 FHL 휠드 하위저 라이트 105mm 기술 자료를 도입해서 국내 기술진만에 의해 시제 및 시험평가 등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형 한국형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이어진 사업이 KH-178 사업입니다. 아, 예, 그렇게 됐군요. 황 박사님, 네. 그 당시 이제 ADD의 구상의 박사가요. 미국이 하딘에게 이제 국산 105mm 곡사포 개발 가능성을 좀 타진하고 논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가능성을 타진했다기보다는 좀 더 이 하딘이라는 분은 그 미국 국방부에서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파견된 지원단의 단장이었습니다. 그분이 2차 번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신 분입니다. 특히 그 기술 자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당시 번개 사업에서 소총, 그다음에 기관총, 박격포 이런 것들을 시제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셨던 분입니다. 1972년 4월 3일 날 대통령을 모시고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잘 사격도 되고 폭파도 되고 명중도 됐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광경을 보신 다음 날 대통령께서는 담당 수석비서관 오원철 수석비서관께 지시를 하셨습니다. 북한에 비해서 우리는 화포 그 능력이 많이 부족하니까 105mm 곡사포를 개발을 해라 하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들은 직원들 중에서 구상의 박사님이 이 하딘 단장을 만났습니다. 105mm 곡사포 시제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러니 이 105mm 곡사포 기술 자료를 좀 지원해 주라. 이 하딘 단장이 껄껄 웃으면서 이 사람아, 그게 소총 칼빈하고는 다른 거다. 이 105mm 곡사포라는 거는 곡사포고 대형 무기고 소총 칼빈이나 M1 소총하고는 다르다. 이 기술 자료만 하더라도 방 하나 가득 찰 텐데 그런 걸 한국에서 핸들링 할 수 있겠냐? 준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냐? 본다고 알 수나 있겠냐? 에이, 그런 건 생각도 말아라. 그러니까 주어도 국방과학연구소는 해독을 못하니까, 소화를 못하니까 아예 꿈도 꾸지 마.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계속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하딘 단장에게 도와주라. 그러니까 하딘 단장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결정을 못하겠고, 그래서 주한 미 대사관을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자, 조만조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런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무관을 통해서 나온 대답이 No, 건 never. 이 세 마디였답니다. 안 돼. 화포는 더더구나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더 붙였냐면 당신 거기 앉아 있어가지고 105mm 못하게 만들어라. 막아라. 그런 지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위까지 보고가 됐고 청와대 경제 제2수석 비서관 오원철 씨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오수석께서도 그 보고를 받으시고 상당히 서운해했겠죠. 그런 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는 화포를 역설계를 하고 일부 자료 구해진 자료를 가지고 105mm 화포를 만들어서 사격도 해봅니다. 처음에는 뭐 만드는 거 연습이다 그랬지만 만들고 나니까는 뭐 말 타면은 경마를 잡히고 싶다고 사격도 해봤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미국 그 입장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래서 주한 미 대사가 오원철 수석을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관저로 초청을 해가지고 뭐 오찬을 하고 그 미국 연구개발 무관으로 하여금 105mm 한국에서 그 CG에 개발을 한 105mm 곡사포에 대한 그 품평 비슷한 이제 지적을 이제 쭉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미국 군사 규격에 의하면 이거는 못 쓰는 포다. 안 된다. 불합격입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겠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보고를 받아가 도면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던 오수석 입장에서는 감정이 복받쳤겠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도면 없이 만든 그 화포가 어떻게 도면에 맞겠냐. 우리도 도면만 있으면 문제없다. 두고 봐라. 우린 해내고 만다. 그러고 돌아서 나왔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가지고 만든다 우리는. 그런 반응을 받은 또 그 주한미 대사나 그 개발무관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이거 대한민국 보통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고민들하고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협상을 하고 그해 9월 달에 미국에서 그러면 기술 지원하겠다. 병기, 장비, 물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자료를 미국 국방부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제공을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받고 협약을 맺게 됩니다. 처음에 국방과학연구소의 구상희 박사가 105mm 곡사포 기술 좀 지원해주라 하고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방대한 기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뭐 어떻게 보면은 개미구멍만한 구멍을 뚫고 그것이 처음에는 미국에서부터 오는 그런 자료가 많았습니다만은 이즈음에서는 우리 것도 가는 그런 교환을 이루는 데까지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 한마디가 던졌던 그 말이 우리나라 화포 개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기술을 또 공유받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새로 개발된 무기는 기획 단계에서 그 목표와 성능이 이제 결정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최초의 국산 화포인 KH-178은 기획 단계에서 어느 성능을 가장 중점을 두었나요? 당시 우리 군은 그 사단 견인 곡사포로 군원에서 받은 105mm M101A1 또 155mm M114 두 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이제 새로 개발되는 무기는 이제 기획 단계에서 그 목표 성능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의 국산 화포인 이 KH-178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 어느 부분에 중요히 그 성능을 두고서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KH-178의 임무 성능은 사단 포병의 중심 화력으로 사단 중포인 155 대비 신속한 진지 이동 그걸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포병전의 장점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거리 연장을 사업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사거리 연장을 이제 주요 네. 성능의 어떤 중요점을 좀 봤다니 그러시는데요. 이제 화포의 성능 중에서 또 가장 또 대표적인 것이 포탄을 얼마 멀리 쏘아서 보내느냐라고 하는 이제 사거리 능력일 텐데요. 네. 황 박사님이 여기에서 이제 이 화포의 사거리를 결정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사용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기술력입니다. 얼마나 그 기술을 갖췄느냐 하는데 그 기술을 요약을 해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화포가 하는 일은 화포에서 발사되는 탄,
탄두를 목표 지점까지 날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목표까지 가는 것은 탄입니다. 탄이 힘을 많이 받아야, 화포에서 많이 받아서 떠나야만 멀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멀리까지 그 거리를 사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다가 할 수 있는 게 힘을 많이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포신 막 구조를 보시면 이제 탄을 넣고 그 뒤에 이제 추진제가 폭발하게 되는데, 추진제의 압력을 높이거나 양을 많이 늘리거나 해서 힘을 많이 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105mm인 경우에는 탄하고 추진제가 결합돼서 되어 있고 155mm인 경우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추진제를 많이 넣거나 압력을 높이거나 해서 힘을 많이 주는 방법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힘을 많이 내면은 탄이 이제 그걸 받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포신이 길어서 추진제가 내는 압력의 힘을 여러 시간 동안, 뭐 여러 시간이나 그래서 뭐 1분, 2분은 아닙니다만은 몇 밀리세컨드지만은 그런 시간 동안 많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포신을 길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있고요. 세 번째로는 탄 자체에서, 탄이 지금 포신을 떠나가지고 비행을 하는 동안에 탄 자체에서 그 추진제를 내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로켓 어시스트 프로젝타일, 랩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한참 그 어느 정도 탄이 날아가면서 그 탄의 후미에 로켓을 붙여가지고 힘을 내는 그런 탄을 만들 수 있고, 탄이 더 힘을 받으니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탄에서 그 저항을 적게 받게 하는 방법.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비탄이라는 베이스 브리드 탄이라는 비비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하튼 저항을 뭐 모양을 바꾸든 베이스 브리드를 하든 간에 그런 저항을 적게 해가지고 힘을 잃지 않고선 가는 방법. 그래서 사거리가 연장되는 그런 방법. 그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이 더 발전하면은 또 어떤 특이한 탄이나 또는 포들이 개발이 될지는 더 후배들이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참석하신 이제 네 분의 패널 중에요.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KH178에 직접 개발에 참여하신 분들이거든요. 바로 이제 임건웅 박사님하고 문상규 이제 연구위원님인데요. 이제 두 분께 질문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최초의 화포 개발 사업인 만큼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또 장시간 걸려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요.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들, 혹시 또 다시 회고하고 싶은 부분들 한번 좀 말씀을 좀 주시죠. 먼저 문상규 연구위원님께서. 네. 독자적인 화포 설계 및 제작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설계 및 제작이 과학적으로 타당한가를 입증하는 적합한 시험 평가 절차를 확립하고 속도, 압력, 응력, 힘 및 모션 등을 계측하여 설계 및 제작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주태 조절 로드의 설계 및 제작은 원하는 주태 복자 형태를 얻을 때까지 반복해서 실시하여 원하는 형태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 또 그러시군요. 이번에 임 박사님께서. 네. 저희들이 입수한 화포 제작 도면에는 설계 과정이나 세부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개념 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됐고요. 그래서 강내외 탄도 설계라든지 또 응력 해석, 그다음에 신형 탄약 개발, 또 사표 제작, 이렇게 핵심 기술과 부품 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화 목표 시기는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마치기 위해서 1시간을 하루로 또는 뭐 밤 시간을 낮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 기간이 됐습니다. 예, 또 그런 또 과정들도 있었었군요. 여러분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실제 개발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임 박사님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포식뭉치 채택은 결국은 이제 시험 평가 단계에서 국내 최초로 사격 재원 작성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 육자유도 그 탄도 방정식을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50발에서 많게는 70, 80발까지 사격을 하다 보니까 소각별로요. 그 야외 시험장에서 물론 사격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확한 표준 항목 시험이라든지 또 안전 관리를 위해서 담당 연구원이 직접 사수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식사를 해서 식탁에 앉아 있으면은 고기를 숙이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면 코피가 계속 쏟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예. 그런 것은 왜냐하면 이제 장시간 폭음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 학문적으로 전산 유체역학이 그 당시엔 좀 덜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그 재태기에 대한 해석을 초고속 촬영이라든지 음압 지도 작성으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흡폭풍 위치별로 사격을 하다 보니까 바지의 호주머니가 폭풍으로 자꾸 찢어지는 뭐 그런 또 에피소드도 많이 나섰습니다. 예. 그냥 지금 생각해 보건데 뭐 단순하게 그냥 회상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테고 또 보람도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 개발한 화포인 만큼 화포를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요.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이게 화포가 제대로 기능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이제 기능 시험을 좀 해야 될 텐데요.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기능 시험의 기준은 어떻게 마련됐고 어떻게 대처해서 진행했습니까? 네. KH-178의 경우에는 사업을 처음 지시받을 때 이 화포는 한국형 화포로 수출을 지향한다.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기체계 수출 시장 요건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미 국방성이 만들어 놓은 대구경 견인 확포의 그 시험병 기준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TOP라든지 MDP 이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은 밀 스탠다드, 밀 스펙, 밀 핸드북 이러한 기준을 새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맞춰서. 그리고 또 시험 평가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자체 설계하고 제작해서 시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기능 시험 중에는 이제 105mm M1 탄약용을 사거리 연장하기 위해서 사거리 8호 장약을 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새로 만든 장약은 사격 재원표가 없어가지고 이 사격 재원표를 위해서 해상 사격 시험을 수십 발씩 뭐 수백 발씩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개발된 이제 KH-178 어떤 특징과 이 장점을 갖고 있나요? 예, 겉에서 보기에는 기존 화포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설계 단계부터 이건 수출을 고려한 화포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 화포의 현형 화포의 그 단점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포병 학교에 단기 입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현형 화포의 장단점을 이제 다시 공부를 했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탄약과 호환성을 유지하면서 사거리를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경량화 문제가 처음부터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나중에 수출할 때 미국으로부터 제3국 수출 허가 문제도 또 고려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국, 독일 화포를 시험용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산악형 105mm 포가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이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어가지고 산악 포병이 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국 화포의 그 장점을 연구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105mm 견인 곡사포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수송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수송 수단, 그러니까 철도, 항공, 차량에 대한 그 수송성과 또 포장성을 저희들이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사실 최초의 의미는 굉장히 크지만요. 뒤이어 바로 이제 155mm 화포가 개발되면서 결국 KH-178이 우리 군의 전방 주력 화포로 이 활약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 보도에 보면요, 이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 이 KH-178에 대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임 박사님,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105mm 화포는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표준 구경 화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화포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세계적으로 한 50여 개국 이상의 105mm 국사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기체계 시장에서 글로벌한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약의 구매와 수급이 아주 상당히 자유롭고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장점을 이용해서 기존 탄약을 이용해서 현재 11km 사거리에서 14km 연장할 수가 있고요. 또 신형 사거리 탄약을 이용할 때는 18km에서 20km까지 장사정을 현정하기 때문에 비용 대 효과 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저희 KH-178 같은 경우는 생존성 향상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105mm 같은 경우는 이제 전사 연구를 저희가 했는데요. 개발하면서 그 진지 백병전 사례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그 유일하게 국사 화기지만은 직사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설계 목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곡사포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도 부각 사격을 하는데요. 좌우측으로 23도씩 극좌 사격에서 마이너스 5도 사격, 그러니까 고지에서 저지 사격으로 했을 때 대인탄과 대장갑탄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 인력으로 하는 포다 보니까 무게 중심을 맞추는 일이 상당히 좀 힘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태기를 저희들이 처음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KH-178이 갖고 있는 장점이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주력 화포로서 자리를 좀 잡았지만은 전 세계에서 그 장점을 갖고 이제 각광을 좀 해주게 되는 사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 박사님, 국내 최초의 이제 화포 개발자로 이제 참여를 하셨었던 그런 어떤 소회, 또 지금 현재 이 한국형 화포 개발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KH-178은 우리 화포 설계 기술에서 아주 큰 획을 긋는 무기체계 연구 개발 사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대구경 포신 소재부터 작인 가공 기술, 주택복잡의 설계, 강내외 탄도 해석 기술, 또 신형 추진제 개발 문제, 또 사격 재원표의 작성, 또 개량 포가의 응력 해석 등 이 신기술이 적용된 세계적인 견연 곡사포라고 자부를 합니다. 30년 전에 개발한 화포가 현 시점에서 추출되어서 각국 포병의 기본 전술 화력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현재 이를 증명했다고 쓰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배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을 통해서 목이 메어 울어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대문권합니다.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고 또 열정을 쏟아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은 시스템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중단 없는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모두 모여서 연구소에 소가를 부리면서 뜨거운 심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연구소 소가의 일부분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힘 모아 나가자 호국의 영광, 민족 생존 보존할 기술의 상실, 묵묵히 전진하는 보람찬 직분, 자주국방 조석인 우리 연구소, 그 이름 빛내자 국방과학연구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네 분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은 최초의 국산 견인 곡사포인 KH-178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화포 개발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군이 우리 화포로 무장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우여곡절.
우리 방위산업의 위대한 도전사, 다음 이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